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1, 2부에 나눠가지고서 중국의 문제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찐님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부에서는 이제 중국의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 내수 소비라든지 또는 제조업, 그 다음에 수출 분야 이외에 또 한 몫을 냈던 게 고정자산 투자 부분이란 말이에요. 고정자산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예전에 성장 한참 됐을 때, 네. 내수 소비 문제라든지 또는 제조업체에서 물건 만들어 수출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큰 영향을 발휘했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고정자산 투자, 네. 이런 것도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시계 경기가 다 안 좋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중국도 봤을 때 고정자산 투자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될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맞습니다. 내년에 GDP 성장률이 좀 올해보다 개선되려면 고정자산 투자가 큰 역할을 해야 돼요. 최 의원님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사회 인프라적인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분들이 인프라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해야 할 점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전체 중에서 분야별로 비중을 보면 인프라는 20%대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제조업이 한 30%가 되고, 네. 인프라 20%대, 제조 30%, 부동산이 20%대, 그 외에 신흥산업, 서비스업 이렇게. 그래서 인프라가 좋으면 물론 고정자산 투자에 좋지만 인프라만 좋아서 고정자산 투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랑 과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그래프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에 그래프가 지난 1년, 밑에가 5년인데 어제 발표한 10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5.8%가 나왔어요. 네. 근데 밑에 그림 보시면 코로나 전에도 고정자산 투자 평균 증가율이 한 5%대예요. 5에서 6%. 그러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숫자만 봤을 때는 코로나 전으로 대충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방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가 확실히 개선됐어요. 여기서 요 갈색 선이 고정자산 투자 전체 증가율이고 네. 파란색 점선이 그중에 인프라 증가율이고요. 네. 회색 점선이 제조업 증가율이고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고 밑에 황토색이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안 되고 기여를 한 거는 결국 인프라랑 제조업 투자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분야가 다 같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인프라랑 제조업은 좋아지는데 부동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고정자산 투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분야별로 격차가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프라가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조업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조업이 회복이 가장 무난해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 생산인데,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면 10월에 산업 생산 증가율이 한 5% 나왔어요. 네. 물론 10월에는 코로나 범죄도 일부 지역에 있었으니까 9월보다는 좀 악화됐지만, 네. 코로나 전, 밑에 그림을 보면 코로나 전에 산업 생산 증가율은 대체로 한 5%, 6%예요. 그래서 과거 수준으로 대충 돌아갔다. 근데 과거랑 좀 다른 점은 중국 정부가 지금 첨단 제조업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조업 중에서도 통상적인 그런 일반 제조업은 그냥 그렇게 무난하고, 증가율로 봤을 때는 첨단 제조업이나 하이테크, 첨단 장비 이쪽 제조업의 산업 생산이 산업 생산 전체의 2배예요, 증가율이. 그래서 중국은 이제부터는 사실 전체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산업이 확확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이 점점 둔화되고 점점 세분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수출입 관계, 우리나라 관련된 수출입 관계 쪽으로 한번 의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 4월 달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거의 8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지금 겪고 있는데, 중국은 또 안 좋다라고 하면서도 또 무역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 한국과 중국이 그 경제 협력을 위해서 그 양측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 중국의 수출입 그래프인데요. 여기 연한 핑크색이 중국의 무역 흑자입니다. 네. 보시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황색 선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고요. 네. 파란색이 수입 증가율입니다. 무역 흑자는 규모가 괜찮은데 수출 증가율이든 수입 증가율이든 다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거는 주로 두 가지. 중국의 내수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입 필요한 양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중국은 가공 무역도 많이 하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또 수출하는. 그래서 무역 흑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입 이 증가율도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협력, 저희 생각은 이번에 지난 한 6, 7개월 동안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됐잖아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경기가 불황이고 또 중국 경기 둔화도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칩4나 한국이나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 시선이 다 여기 집중되는데 크게 보면 중국이 지난 20, 30년, 특히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 6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더 기간을 늘려서 보면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랑 중간재는 점점 늘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을 첨단 반도체, 첨단 이쪽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중저 반도체는 한국이 또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그 중저가 LCD나 그런 거는 또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심지어 배터리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제조업 어떤 수준의 향상. 그래서 이런 무역 구조, 산업 구조적인 변화는 이런 추세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국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미국이 칩4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너무 한국이랑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게 기업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현실은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저가 일반 제품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첨단 반도체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어쩔 수 없지만 아주 길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저는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화, 글로벌 산업 분업 이거는 큰 추세는 저는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미국의 패권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잘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잘하는 것을 지금 공정으로 따지면 중국보다 한 3세대 위잖아요. 그거를 더 확실한 격차가 벌어지게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해서 상대방이 할 말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이라면 최근에 지난 10월부터 지난주까지 저도 대부분 대학 동창들이 중국 현지 은행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반도체 첨단 장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덜란드나 미국, 일본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반도체 장비는 중간 정도 장비가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중간이나 중저 단계의 반도체 장비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 대형 증권사에서 IB 쪽이나 M&A나 그쪽 담당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 딜을 찾은 게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중국을 찾아서 너네 우리 회사에 지분 투자하라.
대신 중국에서의 판로를 크게 열어줘.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반도체 장비는 첨단이 아니라 그냥 무난한 거예요. 아주. 중국이 몇 년 더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장비예요. 하지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만들면 예를 들어서 3년 걸린다.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려면 이 한국 기업이랑 협력해서, 그리고 그 지분 투자도 뭐 인수가 아니라 일부 지분, 예를 들어서 뭐 30%, 40%, 최대 주주는 아직 한국 기업 그 회장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이 아직은 중국보다 조금이라도 우위가 있는 거는 지분 투자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제재하는 거는 첨단 쪽이잖아요. 그래서 중저는 중국이 그 국산화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요즘 한국의 그 임플란트 재료들이 중국에서 점점 많이 팔리잖아요. 1등 뭐 상장사는 웬만한 기업은 다 알고 하지만 한국에 한 3, 4위 정도 되는 비상장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가 중국이랑 지금 협력을 해서 여전히 지분 투자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랑 협력할 수 있고 그 제품이 중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는 뭐 지분 투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현지 실력 있는 기업이랑 해야지 중국 현지 판로를 열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이번에는 그 대중 무역 적자 문제.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한국의 대외 무역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IMF가 발표한 국가별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네. 좌측이 선진국이고 우측이 신흥국입니다. 보시면 선진국을 쭉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은 내년의 GDP 성장률이 다 올해보다 낮아지거든요. 네.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이태리도 마이너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은 올해보다 내년의 경기 침체는 이미 기정사실화. 우측이 신흥국인데요. 신흥국이 워낙 많다 보니 이게 다 안 나오는데 중국을 보면 이게 IMF 전망치는 내년이 4.4%예요. 네. 그리고 인도 6.1%,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5개 동남아 국가를 합친 게 4.9. 근데 요거 숫자만 보면 인도가 6%대라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높잖아요. 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볼 게 아니라 인도는 GDP 규모든 1인당 GDP든 중국의 5분의 1 정도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거의 다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네.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면 중국의 수출이든 한국의 수출이든 전체적인 환경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은 또 대중 수출이 더 중요한데 그중에 첨단 반도체는 또 미국이 수출하지 말라고 제재하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점점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뭐 배터리 만들 때 원자재나 그 수산화 리튬, 그리고 이 원자재 수입을 아무리 분산해도 제일 큰 거는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가 뭐 미국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악재, 그러면 제 생각에 올해도 이미 6, 7개월 11월까지 계속 적자지만 내년에는 어쩌면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자 구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네. 전체적으로는 중국도 수출입은 내년은 안 좋아지고 한국도 안 좋아지고 공통적인 분모가 글로벌 경기 둔화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또 산업 특성상 또 미국의 그 제재 때문에 더 손해가 클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 뭐 경제 패권. 근데 이거는 당분간에는 어떤 요소는 없다. 효과적인 방도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업률 관계를 한번 좀 네.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청년 실업 다 아시겠지만 청년 네. 실업 문제. 네. 대학교 나와도 지금 그 자기 구미에 맞는 네. 그 맞습니다.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서 지금 젊은 청취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쩌면 한국보다 더 심각해요. 저는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 농촌 인구 거의 반반이에요. 물론 네. 대충 따지면 대충 하면 반반. 근데 도시 실업률이 지금 5%대, 5% 중반대. 물론 2, 3분기보다 조금 개선되겠지만 아직은 5.5% 정도 나와요. 도시 전체 실업률. 근데 그 중에 5%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작년보다는 안 좋아졌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은 확 코로나가 닥쳐서는 안 좋은데 2021년에 조금 좋아질 것 같다가 올해 또 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5%가 5.6%랑 5.4%랑 가까운 숫자잖아요. 하지만 이게 14억 인구가 되다 보니까 그 소수점 이하 퍼센테이지도 엄청 큰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도시 실업률은 5.5%인데 10월 기준. 그 중에 16세부터 24세 기준 실업률이 17.9%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원상복귀까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리고 작년부터 사교육을 대대적으로 규제했잖아요. 네. 그 불공평하다고. 근데 중국의 대학생 중에 매년 졸업생 중에 한 10%대는 사교육으로 취업하거든요. 학원의 선생님으로. 그리고 부동산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교육, 부동산, 게임, 플랫폼. 작년부터 강력하게 규제를 해온 이 산업에 취업해야 할 학생들을 합치면 한 20-30%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원인이고. 그리고 저희 사촌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90몇 년생 보면 예전에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무난하게 취업하는 생활을 갖고 있는 우리 동생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다 대학원으로 가요. 네. 그리고 원래는 석사 과정으로 올라가려면 대학 졸업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요즘은 전문대 졸업생들도 석사를 진학하려고 해요. 물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한국도 학력 과잉이라든지 스펙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점점 더 좋은 기업으로 가려면 석사 학위가 기본이에요. 학력 과잉. 그러다가 또 지금 경기 둔화라든지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지금 수능 중인가요? 내일, 예. 네. 중국은 6월 달에 수능 보고 9월 달에 대학 입학하는데요. 지금 최근 몇 년을 보면 매년 1,000만 명이 수능을 보고 즉 매년 1,000만 명이 졸업을 해요. 이번에 올해 6월 달에 졸업한 것도 1,100만 명 되고 이제 내년 6월이 되면 또 1,100만 명이 졸업해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6일에 그 시 주석 당대회 연설에서 그 9번 항목이 민생복지인데 그 중에 첫 문구가 취업 우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취업 우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만큼 실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은 또 내수 소비랑 또 직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내세워서 청년 실업 문제를 좀 완화시킬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정책 부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미국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네.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네. 이 용어를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파산돼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또 중국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네.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선진국이나 또 한국이나 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부터 통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어요. 네. 미국이랑 꼭 따라갈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올 들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올 들어 계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1년물 그 대출 금리를 3.8%에서 3.7% 내렸고 네. 5년물을 4.65%에서 4.6으로 내렸고요. 5월에는 1년물은 동결했고 5년물은 4.6에서 4.45로 또 내렸고 지난 8월에 1년물 대출금리를 3.7%에서 3.65%로 또 인하했어요. 네.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만약 미국을 따라가서 금리를 인상하면 이게 또 부동산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인민은행 장이 항상 중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 말을 공식석상에서 할 때 항상 똑같은 표현을 써요. 온건한 통화 정책 유지, 실물 경제 지원 강화, 부동산 건강 발전 지원. 그래서 중국의 그 중국식 표현인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2020년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가 특히 미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그 통화 완화를 했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근원이고, 근데 중국은 2020년에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을 때도 통화 완화는 했지만 그냥 딱 필요한 만큼 적당히만 했어요. 네. 거기도 부동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촉사가 네, 되는구나. 이게 금리가 올려든 내리든 부동산이랑 너무 직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은 수위 조절식의 적절한 그런 안정적인 통화 정책 취해서 그래서 그거를 중국식 표현으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보고서나 기사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또 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온건한 통화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경기가 너무 심화되면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조금 더 인하하고. 진현이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인민은행 장이 거의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온건한 통화 정책 유지, 실물 경제 지원, 부동산 건강 발전 지원. 그래서 어떤 마지노선을 유지하는 게 전제지만 수위 조절식의 통화 완화는 하지만 경기가 둔화가 심하다고 해서 확 뭔가 그렇게 하면 또 당장 또는 몇 년 후에 또 그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중국식 표현인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을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다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적다가 좀 말았거든요. 네. 간단하게 한번 한 1분 정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24 당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은 100% 확정됐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을 늘리는 공동부유라는 방향으로 갈 거고 경제, 국방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국식의 현대화 건설로 가겠다. 이거는 명확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11월에 들어서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역 완화는 11월 11일을 출발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완화 중이고 내년에는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수 소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고 부동산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와 제조업은 어느 정도 코로나 전 수준이랑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중에 특정 분야가 좋아진 거다.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 된다. 그리고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랑 직결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단순히 뭐 하루 이틀에 개선될 거 아니고 그리고 실업률은 아직은 내년에 중국 정부가 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할 분야고 통화 정책은 지금의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비롯해서 아마 중국 정부가 더 유럽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중국 투자 또는 중국의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 좀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 3부에 걸쳐가지고 찐 위원님께서 시진핑의 3연임 문제라든지 공동부유, 그 다음에 방역 정책이라든지 수출입이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중국의 내년도 증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요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